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카드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카드깡이 뭐냐 하면 한 군데서 신용 서비스를 받고 거기서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메꾸려고 다른 은행에서 빌려서 갚게 되고, 다른 은행도 저당 잡힌다고 압박이 오면 다른 은행으로 가고, 역시 다른 은행에서 비톡촉이 오게 되면 또 다른 은행으로 가게 되는데, 은행 전산망에 뜨게 되면 2차 금융에 가서 돈을 빌리고 2차 금융마저 막히면 사채까지 쓰게 되는 악순환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브로커가 등장하는데 고금리를 미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돈을 빌려주고 영리를 취하는 구조입니다. 요즘은 내고제 대출이라고 직장이 없거나 불쌍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돈 100만원을 줄 테니 휴대폰을 개통하라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개통한 휴대폰은 100만원을 갚을 때까지 3개월간 보관하고 있는다고 설득합니다. 고객은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자기네들은 관공서보다 더 철저한 보안이 생명인지라 믿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브로커 말만 믿고 휴대폰을 저당 잡힌 채 100만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돈을 못 갚겠다고 말하면 다시 휴대폰을 하나 더 개통하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200만원을 줍니다. 결국 휴대폰 2대를 개통시키고 총 3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돈이 생겨서 갚으려고 해도 이미 사무실은 없어지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개통 휴대번호에 전화를 걸어봐도 번호가 바뀌어 있고, 신고를 해도 3개월이 지나야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하니 막막하기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연락이 옵니다. 개통 휴대폰 2대가 보이스피싱범들한테 넘어간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 끝임 막막합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휴대폰을 빌려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자는 법안을 제시했는데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가족이나 친지, 친구, 지인들이 갑자기 휴대폰이 망가지거나 쓸 수 없었을 때 휴대폰이 2대 있을 경우 하나를 임시적으로 빌려주는 상황인데, 휴대폰을 고치고 나서 돌려받으면 그것이 법적으로 처벌받는지가 문제점으로 대두됩니다. 한 보이스피싱범은 이런 내구제폰을 가지고 중고거래 사기를 쳐서 피해자에게 수십 건의 사기 피해 전과를 만들어 버립니다. 보이스피싱범은 돈만 받아 가로채고 내빼고 고스란히 결과는 피해자에게 돌아갑니다. 형법상 명예대여 혐의로 입건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보이스피싱범이 사기친 또 다른 피해자 수십 명들한테 위자료를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위자료가 5억일 경우 조금씩 나눠서 지불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로 받고 위자료는 상상을 초월한 금액을 배상하고 이중 처벌을 받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가 청소년들한테서도 발생하는데,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시킨 뒤 몇백만원을 주고 부모의 신분증을 몰래 떼내오게 시킨 뒤 부모 몰래 휴대폰을 개통시키고 또 몇백만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 휴대폰 2대는 보이스피싱범이나 중고거래 사기꾼한테 넘어가게 되고, 막대한 양의 사기 거래가 뜨게 되고 부모는 영문도 모른 채 어느 순간 사기 혐의로 체포 구금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 휴대폰을 빌미로 대출을 요구하는 문자나 사채업자는 조심해야 될 것이고, 특히 자녀분들이 집에 놔둔 휴대폰이나 지갑, 신분증을 어디로 잠시 가져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넘기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휴대폰, 지갑, 신분증, 도장, 통장, 기타 인적사항이 세밀히 적힌 문서 등은 집안에다가 놔두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방이 커지게 되고 무거워져도 할 수 없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요즘은 신종 열쇠 사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열쇠집이나 출장 열쇠를 불러 열쇠를 따고 하나 더 맞추는 경우입니다. 친척이라고 속인다든지 집이 압류 저당 잡혀서 법원에서 나왔다고 하며 문을 따고 열쇠를 맞추는 경우인데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이럴 경우 출장 열쇠집도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지만 안심시키며 50만원을 주고 괜찮다고 하면서 허위의 가짜 공문서나 친척임을 증명하는 것을 보여주고 문자까지 보내주면 열쇠집은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 많은 통장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도장, 지갑 등을 어깨가 아프게 가지고 다닐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점을 노려 보이스피싱범은 인적사항을 빼가고 그 인적사항을 토대로 보이스피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방 출장이나 야근 근무, 급한 용어,
등을 보고 집을 며칠 비워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피해금이 많아질 뿐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최근에 잡힌 보이스피싱 범인. 두목은 다름 아닌 전직 사이버경찰청 고위간부라고 하니 보이스피싱범이 경찰을 끼고 한다라는 말은 더 맞는 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속아 1억을 빼앗긴 남자는 범인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던 중 우연히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나 인상착의가 현직 경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반에게 연락을 하자 오히려 죄를 더 뒤집어쓰고 재판 무시하고 교도소 구류를 빠르게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미 교도소로 갔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동한다고 해도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이 예정될 것이고, 무엇보다 한국 경찰 조직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끼리 짜고 범죄를 저지르고 금품이나 돈을 갈취해 돈 세탁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경우이어서 증인도 같은 조직 경찰로 둔갑하고 징역 형량만 늘어날 뿐입니다. 옛말에 고위 간부한테 억울하게 붙잡혀도 따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칫 따지다가 교수형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삼국시대 조선시대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현대에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속속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한테 고문당하거나 맞아 죽는 경우도 생기고 억울하게 30년 옥살이 하다 나온 경우도 생깁니다. 한마디로 경찰 조직의 쓴맛을 경험하고 나온 경우입니다.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은 유달리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직을 위해 헌신하는 풍조를 보입니다. 상급자가 나쁜 짓을 하면 같이 나쁜 짓을 하고 반박하는 자가 있으면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공격하거나 내쫓는 경우입니다. 모 아무개는 회사에서 공금 횡령을 상급자에게 보고했는데 전치 2주의 구타를 받고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내부 비리에는 상급자나 사장도 연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무슨 횡령을 하냐고 반문하는 분도 계신데 요즘은 주식 지분이 주가 되어서 사장이 되어도 명목상의 사장이 되거나 지분의 20%만 가지고 있을 뿐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않게 되고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주들이 자주 회사에 들락날락거리며 회계장부나 금전거래 등을 열람하는 방법이 있는데 마음먹고 사기치겠다고 생각함. 회사의 내부 공모자들한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대기업이라고 칭송되는 모은행에서도 은행 고위간부가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잡히더라도 한국법의 경제사범은 징역 5년 정도 아니면 징역 2년 정도만 받을 뿐 가벼운 법적 처분만 있을 뿐이어서 똑같은 범죄 유형이 또 일어난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수백억을 횡령하고 돈 세탁한 뒤 형량을 살고 나와서 다시 공무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법상 5년 정도 징역 살다 나왔다고 해서 다시 공무원 안 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공무원이 되거나 정치인 등도 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원치도 않는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는지 그리고 보이스피싱범의 공범이 되는지에 대해 집중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